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어? 예. 네. 그리고 뭐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경제에 관한 각종 이 지표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서 하여튼 물가 상승의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그 억제 대책을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 취임식 있었고 좀 특징적인 장면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오늘도 출근길에 청사 1층에 지금 기자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다 말고 기자들 만나 질의응답하는 모습이 보였고, 근데 어제 취임사에서 왜 통합이 거론되지 않았냐, 취임사 내용 중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다. 이미 뜻이 담겼는데 굳이 그 표현이 없더라도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사실 첫날 현충사에 가서 이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그게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항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많이 강조해 왔고, 저는 말보다는 이제 그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도 가장 어떤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남길 바랍니다. 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야.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네, 아니 뭐 당연히 그러길 기대합니다. 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 재뿌리는 그런 게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빠진 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 또한 너무 과잉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35번이나 들어갔으니까 반해서 협치와 통합은 전혀 거론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당부드리는 건 뭐 기술적으로 빠졌든 뭐 깜빡해서 빠졌든 당연한 정치 과정에서 하는 거라는 것은 늘 잊지 마시고 유념하고, 그리고 그 첩경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반대파,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느냐, 48대 47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인내심을 갖고 그 끈기 있게 소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재호 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인수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야당 인사들 접촉하지 않았다. 그게 좀 위험한 신호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야당 그 의원님들하고도 저는 접촉을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또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대통령과 직접 또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또 기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처럼 중진 의원님들과 좀 폭넓은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 또 저희들이 특히 좀 그 대통령께 그런 그 직언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이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건 평소에 좀 해주시고, 당 지도부가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안부터 비롯해서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인준안이라든가 또 장관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니만큼 이를 수습하는 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의 근간은 야당과의 그 소통이다.
그래서 지도부와 한 번도 지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식사 자리도 하시고 지도부와 좀 만남의 자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하면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근데 계기는 있을 것 같아요. 16일에 시정연설 하러 국회에 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네네.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하러 오신다면은 아마 우리 국민의힘 여당보다는 야당 먼저 들리지 않겠나.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보면은 형식적으로 국회의장실에 들렀다가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그거보다 좀 농도가 좀 예. 그래서 은밀하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국회 오니까 뭐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구색과 추경을 할 것이 아니고 따로 맞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먼저 공식적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그 거부할 명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신뢰가 구축될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양극단이 양 지지 세력이 아주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48대 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그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 같으신 분이 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 좀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되시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근데 그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아무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야당과도 잘 대화해 가면서 네. 필요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그런 걸 좀 보고 예, 싶어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아마도 손실보상 이 문제이겠죠 아마. 윤 대통령 오늘 첫 수석보좌관 회의 직접 주재했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 조기 집행 강조했고 첫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당에서 강력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그다음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 그게 370만입니다. 370만인데 거기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의 짧은 저 답변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느냐라는 질문에 짧게 없습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단 최대 600만 원 정도로 인수위에서는 당초 발표를 좀 했었다가 네.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60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예. 기류가 이렇게 바뀐 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200만 원, 몇백만 원 수준으로 가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은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은 통 크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아니겠냐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빨리 이제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저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원이 걱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재원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의 시절에는 국채 발행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많은 돈을 마련할 거냐 이게 관심이긴 합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본 예산에 좀 주어져 있는 본 예산에 있어서 지출 구조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서 아마 지출 구조의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잉여금을 좀 만들어낼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가 추가로 세금이 좀 더 많이 걷어져 있는 부분, 그 세 개의 잉여금을 조달하는 방법. 또 하나가 한국은행입니까? 한은의 그 잉여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 어쨌든 잉여금들을 최대한 좀 조달하고 또 본 예산에 있는 예산들을 조금 구조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면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 1차 추경이 한 17조, 이번에는 한 35조 플러스 마이너스 하여튼 35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세계 잉여금은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 지금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세계 잉여금을 합쳐도 4조 7천억 정도이고 4조 7천억. 또 그리고 지출을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사실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경직비나 진행되어 온 계속비 성격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을 맞닥뜨리면 국채 발행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 기존의 그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억지로 뭐 예를 들어서 중단시키거나 뭐 또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재원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엉뚱한데 이제 아랫들 빼서 유기하는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각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격이 된다라고 생각되고 야당일 때 그 국민의힘이 뭐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공격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좀 협의를 하셔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서 재원 마련하는데 이번 빨리 심사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칫 이 재원 방식 문제에 관련해서 여야 간에 막 입장 논란을 벌이다가 시간만 질질 끌어서 오히려 서민들한테 고통을 더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원님 말씀이 필요하다면 일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용 재원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만 할 수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국채 발행을 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말이 사실 이 예산안을 짤 때 일일이 다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예, 돈인지. 예, 예.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용처가 있는 돈을 거기에 쓰지 않고 이제 돌려 쓴다는 얘기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복지 예산에 들어있는 돈을 빼낸다면 구체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될 분들한테 돌아갈 돈을 빼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어떤 항목에서 돈을 빼내겠다 이것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뭐 우리 이상민 의원님도 국회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 보면은 좀 과다 설계된 그 세출도 좀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이 굉장히 그 전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해낸다면은 최소한 한 10%, 5에서 10%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600조니까 뭐 네, 그 정도는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10%만 하면 60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한 5%만 해도 한 30조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시급하거나 다급한 부분 같으면 모를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은 이 본 예산의 이 세출 부분을 조금 줄여 예산 부분을 좀 약간 좀 아껴서 줄여낸다면은 구조조정한다면은 저는 그 40조 정도는 저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역점을 뒀던 뉴딜, 디지털 뉴딜이나 또는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근데 그 성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비 많고 또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 중소 벤처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항목으로 포괄시켰지만 속속들이 성격들은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또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줄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우리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과학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그걸 구조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를 억지로 구조조정한다 그런다면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죠. 예.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봐야 아마 나와봐야. 이런 토론은 네, 가능할 네, 것 같은데 네. 아마도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이 되고 국회로 제출이 될 테니까 세부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나와서 이건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볼까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인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공감은 하면서도 초과세수 문제를 좀 거론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좀 따져보고 대응하겠다. 이거는 어떤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의도성.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아직 얘기를 못 해봐서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적이거나 또 예산에 말하자면 그 억지성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서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삭감을 하는 네. 그런 거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으로 볼 때는 초과 세수가 53조 원에 달한다는 걸 전제하면서 여기에 어떤 새정당국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네. 그 사실은 좀 박원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표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렇다면은 세수의 예측이 이제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 초과 세수가 53조가 나타났다면 네. 그럼 지금 이 세수 예측은 어느 정부에서 한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리 따지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의도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건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단 흐름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추경안 심의 과정을 시간을 끌거나 그럴 의도는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예, 민주당 가능하면 입장에서. 빨리 저희들도 지난 대선 과정에 공약을 했고 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인 만큼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내일 뭐 의결되고 제출될 테니까 내용을 좀 보시죠. 제가 아는 자영업자분들도 제가 매일매일 정치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들어오냐고. 네. 답을 좀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안 좀 넘어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서명한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네. 인준 임명 동의안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비토 여론이 좀 강한 거죠. 당내 흐름에 그 상당히 좀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간추린다면 지금 하면 통과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투표에 맡긴다 할지라도 당론으로 안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초기 1차 그 내각이고 그 가능하면 출범을 빨리 되도록 하는 것 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적 시각이나 기준에서 보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양당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고 또 윤석열 집행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게 그런데 어떤 이제 의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일련의 그런 행위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그냥 차관을 일방적으로 임명 다 해버렸지 네, 않습니까? 20명을 일단 임명했죠, 예. 어제. 그것도 막 구성이 다양성이 없고 여성도 없고 그냥 천편일률적인 차관 인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장관이 저기가 안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뭐 임명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차관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또 총리 없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럴수록 국정을 끌어가는데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또 야당의 의회의 그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치적으로 이거를 협의를 좀 나서기를 좀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그 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고 그래도 보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임명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강행을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검수완박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마지막 그 좀 어찌 보면은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떤 그 법안 처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 후보자를 또 낙마시키든지 이걸 계속 지연시킨다면은 조금 6월달에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상당한 좀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아쉽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그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좀 통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그 협치의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또 계속해서 국회에서 보면은 그 파행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눈에는 거대 야당의 그 발목 잡기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이렇게 임명됐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가 좀 빨리 좀 인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는 다소 아쉽고 부족하더라도 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소가 아니라 지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후보자 불가능할 중에서 정도로. 예컨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미 그건 뭐 저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적격이니까 좀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결국은 직권 철회해달라는 뜻이고 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지극히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뭐 야반 도주 뭐 등등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주 원인을 제공을 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초기에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사람 정도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정호영, 한동훈 이 두 사람 얘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당내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하여튼 인사청문회에 저 어떻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능력을 쫓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양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주변의 인물들 또는 매우 좋은 좁은 인재풀에 있는 분들에만 선발을 했고 그런 점에 국민적 시각에서는 좀 매우 불만족스럽죠. 아까는 그 총리 후보자 말씀을 하셨고 네네.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되게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좀 보시는 아니죠.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는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는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그야말로 그 제2의 조국 그 전 장관 같은 그런 분이라 저는 판단하거든요. 본인이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녀분들 그 의대에 그 편입된 거지요. 두 명이나. 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 그 관계자 저 자녀분들을 비판하고 뭐 사퇴하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아빠 찬스에 대한 그 잘못된 그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도 거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자는 그 어찌 보면 이게 자칫하면은 정치 정쟁 또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그 자녀 문제는 보니까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자녀가 아직까지 대학 입시를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입시 비리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부분은 어쨌든 보면은 자기 사람 심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개인에 대해서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입시에 활용되지는 않은 상황 아니냐? 저희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한 부속실장이라든가 등등 주요한 뭐 인사를 다루는 요직이라든가 이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에서 같이 손발을 맞췄던 측근 인물들을 검사나 또는 검찰 인맥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은 한동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그 대통령과 뭐 한짝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을 앉힌 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야당은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결국 앞으로의 행로에서 드러나겠지만 국정을 원만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분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리할 분이 너무 많아지는데 검찰 출신. 딱 두 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총리도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자, 총리는 이제 정치로 타결을 하시고 타결하시고 정치적 타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치적 타결.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하죠. 협의해서 원만하게.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게 신랄하게 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건 국민적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무장관은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권 정책도 있고 또 그 이민 정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관련된 법무 또는 교도행정이라든가 이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검찰 출신이 꼭 안 와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인식되어 온 이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깨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예. 그 자체가 중요하냐는 의문이 한쪽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검찰의 역할, 경찰의 역할, 그를 이렇게 사정기관의 역할은 도둑놈 잡아서 가두는 거 아닙니까? 죄지은 사람은 죄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검찰 출신이든 법무부 출신이든 뭐 어느 출신이든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야당에서는 그 최측근을 왜 자꾸 서느냐라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또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박범계 그 대표적인 친문 인사지요. 그래서 이게 그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보니까 조금 더 좀 최측근을 서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본받은 본받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그 자체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조금 부족하지 그러니까 않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기를 적극 좀 강하게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반성까지 해주셔서. 자, 이제 그 0.8%도 안 되는 표 차이로 당선됐고 이제 임기 시작 이틀째입니다. 협치, 통합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두선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면 잘 굴러가질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 국회 발목이 잡혀서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상대당에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일단 우리 당 지도부에 특히 원내 지도부에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양측이 다 과다대표되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2년 전에 그때의 그 총선에서 얻은 표가 사실은 지금 172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대선에서 나왔듯이 100분의 47밖에 안 됩니다. 과다대표되어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100분의 48. 그런데 승자 독식에 의해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과다대표되어 있지만 양측이 현실의 지분을 생각하면 48대 47밖에 안 됩니다. 그 분수를 제대로 알고 상대와 협치를 하지 않으면 말하면 나의 생존까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요. 협치를 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을 소통하고. 좀 적극 나서주기 바라고 특히 대통령은 그냥 한번 이렇게 공무원들 모여놓고 한번 신나게 해봅시다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신나게 해봅시다는 야당에 와서 야당의 손을 맞잡으면서 같이 신나게 잘못일 테니까 신나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가야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속 당 지도부에 말씀하시려니까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자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성실하게 그 소속 당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비록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마 화가 무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에 우리가 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은 적대적 관계에서 좀 마음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 좀 더 고언을 직언을 해서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좀 더 많은 폭넓은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정치 취재할 때 보면 여당 내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더라고. 여당 내 야당이 또 있어야 야당과 대화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구체적인 건설적인 대안을 야당이 공격하면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아서 여당 내 야당의 역할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다 싶은 게 선거가 다가옵니다. 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죠? 이재명 민주당 고문 출마했는데 오늘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선대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할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일꾼들을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전 지사는 위험한 정면 돌파 운운했지만 누가 봐도 꽃가마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 초선 때 상계동에 나갔을 때 한 달 내내 운동화를 신고 계속 걸었습니다. 모든 골목을 다 걸어서 한 달 걸으니까 운동화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에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본인이 당내에서 이런 그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지 출마 자체가 아주 관심을 갖는 큰 선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고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방탄용 출마 아니냐 이런 지적에 물도 안 든 물총이 뭐 두렵겠냐 이렇게 오늘 응대했고요. 이재명 고문의 출마, 사실 총괄 선대위원장은 정말 전면적으로 등판하는 건데 불가피합니까? 아니면 불가피 너무 수동적인가요? 정말 당에 필요합니까? 이제 48대 47로 0.73으로 대선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당의 당원들이나 또는 당 지지자들은 침울하고 침잠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이번 보궐선거에 본인이 선수로 뛰고 또 지방선거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를 하면 당의 결속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숨을 돌리고 좀 이렇게 쉬기를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결속에는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내 결속에는 여당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이런 날선 발언이 나옵니다. 그건 뭐 지금 아직 국회의원도 아닌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그게 그리고 헌법상사인데 포기하고 안 하고의 성질은 아니고요. 그럼 뭐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고 대부분이 불체포 특권 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에서 의결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는 거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 그건 좀 근거 없는 과장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당 이야기도 해야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권 경쟁을 하려면 당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네,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표현은 좀 원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죠. 당 대표 하려면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네, 원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당내 지분 활동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 그 취임식 행사에서 잠시 뵀거든요. 상당히 표정이 밝아 보였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보궐선거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아마 좀 더 크게 행보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권 도전에도 좀 많은 관심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이걸 좀 보고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이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에요. 차지한 직위는 대통령실의 종교다문화 비서관.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 후천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흡연자가 금연치료 받듯이 치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고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 김성회 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고 언론들의 비판 기사 계속 나오니까 사과한다면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한 SNS 온라인상 논쟁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을 빚으니까 오늘 사과글을 올렸고요. 또 SNS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계정 사용이 제한된 바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비판을 받다가 이제 오늘 해명글 사실은 깔끔하게 사과하겠다라고 올린 글의 일부를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이제 청와대에 이제 있으면 이제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저는 가능하면은 공직자분들은 SNS를 좀 개인 SNS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개인 SNS를 많이 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신들의 표현은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존중하지만 어쨌든 공직자분들은 그런 표현을 개인적인 의견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으면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합법화 시키느냐 마느냐 물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더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그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것을 뭐 전격적으로 막 처리해 나가는 모습들은 저는 조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했던 평등법을 네. 발의했던 의원인데요. 저 비서관의 내용은 참 한심합니다. 저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본인이 반대하고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이거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거고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 각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겁니다. 남의 사적 영역에 자기가 반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인권의식이나 또 동성애로 인한 차별 혐오가 어느 정도로 극심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감히 함부로 저런 악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저건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